꼭 그렇게 마당쇠 모양 휴일까지 충성해야 하냐? 너무하네. 어떻게 해? 내년에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상무님한테라도 잘 보여야지. 나도 당신이랑 오붓하게 집에서 좀 쉬고 싶다. 모처럼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차에 중국으로 출장 가 있는 상무님의 연락을 받고 댁에서 부탁할 게 있다는 사모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마누라가 뒤따라 나오며 계속해서 툴툴거렸다. 나는 그런 마누라를 뒤로하고 차를 몰고 상무님 댁으로 찾아갔다. 김 대리님 왔어요. 네, 사모님. 상무님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김 대리님이 우리 남편 때문에 쉬는 날 고생이 많아요. 와이프가 싫어하겠다.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름다우신 사모님과 함께 있는 게 저한텐 더 영광이죠. 상무사모는 나에게 미안한 듯 말했다. 상무사모는 상무님과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나니 실상 나랑은 거의 동갑 또는 아래일 것이다. 근데 사모님 어떤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김대리, 뭐가 그리 급해? 아직 점심 안 먹었지. 이리로 와서 앉아봐요. 사모님을 따라 주방으로 갔더니 식탁에는 이미 오징어 무침, 잡채, 소갈비찜, 된장국 등 내 입맛을 저격할 만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김대리 일단 와서 밥부터 먹고 이야기해요. 상무님은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처럼 음식도 잘하시고 젊고 미인이신 와이프를 둬서 호호호. 젊은 와이프를 두면 뭐해요?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데 사모는 왠지 뼈 있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저 아부성으로 한 얘기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녀로 인해 나는 좀 머쓱해졌다. 왜요? 요즘 상무님이 좀 소홀하신가 봐요. 하하. 나는 애써 웃으며 처진 분위기를 개그로 반전시켜 보려 했지만 사모님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내 앞에서 신랑 흉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 신랑.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요즘 영 못마땅해요. 어디 가서 젊은 애니라도 둬야 될까 봐요. 사모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남편의 부하사원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듯한데 아참, 내가 김 대리님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했네. 방금 한 얘기는 그냥 잊어줘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비밀 반드시 지켜드릴 테니 앞으로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언제든 저한테 하세요. 역시 내가 사람 하나 잘 봤다니깐. 김 대리님은 성격도 참 좋으세요. 호호호. 이렇게 눈치도 빠르고 말도 이쁘게 잘하는데 내년에는 꼭 진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엔 상무님이 팍팍 밀어주실 테니 좋은 결과도 있겠죠. 김대리, 나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 앞으로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줄 수 있지? 안녕하세요. 올해 37살 회사 생활 10년 차 직장인이자 결혼 5년 차 유부남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반에서 몇 등 하느냐가 중요했다가 고3 수험생 땐 수능 점수가 인생의 다였고 어느 대학을 가느냐로 고심을 했더랬죠. 나는 결국 준수한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국립대학에 들어가야만 했다. 대학생활 내내 술자리를 찾아다니며 여자들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원 없이 만나도 보았다. 과동기, 동아리 친구, 후배들. 그리고 소개팅으로 어쩔 땐 클럽에 가서 처음 보는 이혼 여와도 만나 놀아도 봤고 친구들과 떠난 부산 여행에서 후배 녀석의 여자친구와도 눈이 맞아 본 적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군에 다녀와 대학 졸업하면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취업을 어떤 회사로 하느냐에 따라 날 대하는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져 버리는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결정짓는 기로에 서서 운 좋게도 대학 졸업하고 6개월 만에 서울로 상경해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나 결혼하면 내 인생이 평생 행복할 줄로만 알았는데 입사 10년 차에도 과장으로 진급 못하고 여전히 만년대리로 지내는 직장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였다. 결국 퇴사까지 생각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진급 누락된 놈들 중에는 좌천되어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도 있었고 자존심 센 친구 중에는 퇴사를 결정한 친구도 여럿 있었다. 나는 지방대를 나와 회사 임원 중에는 학연 지원으로 라인을 탈 마땅한 사람이나 연줄이 없었기에 주위에선 다들 올해 승진도 쉽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이미 사내에서 돌고 있었고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난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의기소침해 지내고 있었다. 결국에는 진급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관계까지도 소원해지자 아내가 하루는 요즘 안색도 별로 안 좋고 병든 병아리 모양 어디 아픈 사람 같아 보인다며 혹시 과장으로 진급 못해서 그러는 거야 하며 함께 걱정을 한다. 여보, 내가 좀 알아봤는데 당신 회사에 박상무란 분이 우리 막내 삼촌과 대학 동창이라고 하던데 이참에 내가 삼촌한테 전화해서 부탁 한번 해볼까. 나로선 정신이 번쩍 들게 한 말 한마디였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러자고 했고 아내는 먼저 작은 삼촌을 통해 상무님의 아내인 사모님을 먼저 찾아뵙게 되었다. 며칠 뒤 사모님을 만나 인사하고 온 아내는 표정이 무척이나 밝았다.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사모님도 아내와 같은 대학 동문이어서 우릴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언지를 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주말에 상무님이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 초대를 했다. 상무님 집에 들어서자 마중 나온 사모님의 안내에 따라 곧장 식탁으로 향했다. 큰 테이블에 4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었고 상무님 부부와 마주보면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업무 능력도 좋고 꽤 성실한 직원이더구만. 그동안 제때 진급 못해서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상무님은 이미 내 프로필을 다 살펴본 듯 3년 넘게 진급 누락에 대해서는 불운이었다고 언급까지 했다. 그리고는 바로 내 아내를 요리조리 한참이나 훑어보더니 외모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남자의 기분을 해치면 남편의 출세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상무님 같은 스타일의 남자를 아주 좋아해요. 이런 사탕 발린 듯한 소리로 비위를 아주 잘도 맞춰주고 있다. 하하, 그러세요. 우리가 서로 더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은데 늦게 알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 대기업에서 임원을 달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데 박상무님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올해 48살에 상무직에 오른 대단한 분이었다. 젊었을 때는 회사 일밖에 몰라서 30대 후반에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의 나이가 12살이나 어린 분이어서 나보다도 1살이나 어렸다. 반주로 술 한 잔씩 돌면서부터는 서먹했던 분위기도 금세 아주 화기애애해졌고 술잔이 거듭될수록 상무님 부부와도 점점 허물없이 대화하고 상무님이 워낙에 오픈마인드라서 그런지 생각지도 못하게 웃고 떠들면서 친구네 부부와 놀고 있나 착각할 정도로 짙은 농담까지 나누며 거리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오늘은 늦었으니깐 여기서 가고 가요. 곧장 아내에게 물었다. 자기야, 사모님이 오늘 술 많이 취했으니깐 여기서 자고 가라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듣고 있던 상무님까지 가세해. 자고 내일 가는 게 어떻겠냐고 부추긴다. 나야 뭐 상무님과 친분을 더 쌓을 절호의 기회이다 보니 굳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내만 오케이 하면 되는 순간이다. 상무님, 저희야 좋죠. 괜히 신세져서 사모님이 고생하실까봐 걱정이죠. 아내는 생각보다 쿨하게 받아들인다.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새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 온 지도 이제 6개월. 아파트 대출금도 한참이나 남아있는데 당신 만약에 회사 이대로 그만두기라도 한다면
곤란해질지도 모르잖아.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럼 안 된다고 거절하자. 내가 상무님께 이야기할게.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는 없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던 아내도 결국엔 상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아내를 대신해 내 곁엔 사모님도 있었고 회사에서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준다는데 나로선 아주 손해보는 짓도 아니었다. 그리고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드디어 과장으로 진급을 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나더니 보험회사에서 나왔다며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잠시 얘기나 나누자며 상담을 받았는데 외모가 꽤 괜찮은 여자였어요. 완전 미시. 누가 봐도 아줌마인데 젊은 애들도 좋아할 만한? 근데 보험 설명은 10분 정도 하더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상철 씨는 여자친구 있느냐? 남자답게 생겼다. 막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몇 살로 보이냐? 결혼한 거 같냐며 사적인 대화를 한참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당시 보험 든 것도 있고 지금 형편도 안 좋다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더니 명함을 건네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심심하면 카톡도 하라고 눈웃음을 치는데 아,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꼬리를 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3일 정도 있다가 밤에 카톡 날려서 교통사고 문제로 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상담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퇴원하면 밥 한 번 사드린다니깐. 자기는 밥 대신 술이나 한 잔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최소 썸 타는 사이 아니면 같이 술 안 마신다고 장난을 치니 그녀는 한술 더 떠. 썸은 무슨 썸이냐며 그날 술 마시고 서로 애인 해주면 되지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의 부모님이 물려준 잘 나가던 가구 제조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경제적인 불안과 중국 제품의 난립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요의 급감으로 매출액은 감소하고 이익률은 축소되자 결국 부도가 나면서 한 방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전 재산은 압류되어 경매에 걸렸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약 15년 동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도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결혼 생활은 큰 압박과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해 긴장과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으며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일부 지인들이 돈을 조금씩 내어줬다. 하지만 전 재산 일해봐야 3천만 원뿐이었다. 나는 지방으로 내려가 월 20만 원짜리 허접한 원룸 하나를 구하고 수개월 동안 나는 부도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알아보았지만 불행하게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을 눈뜨고 구경해야만 했다. 내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무산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절망과 상실감이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현금마저 바닥이 났다. 처음에는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 마기를 하러 다니며 힘든 노가다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 하니까 몸살이 나서 도저히 계속할 수 없었다. 노가다도 해본 놈이 하는 거지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래서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인 택시의 면접을 보고 택시기사 일을 했다. 다행히 나에게도 잘 맞더라. 몇 개월 동안 잡생각 안 하려고 꾸준히 일을 빠지지 않고 성실히 나가다가 어느 날 재수가 더럽게 없지 하필. 신호받고 잠시 정차에 가만히 있는 내 차를 뒤에서 술 먹은 놈이 들이받고 말았죠. 내가 차 사고가 나서 보름 넘게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일이다.
병원이 워낙 작아서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나는 찾아올 사람도 없었고, 낮에 밥 먹고 약 기운에 잠이 슬슬 오려고 하는데, 똑똑똑. 한 아줌마가 정장 차림에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땡땡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아줌마는 내게 눈웃음을 살살 치며 인사를 하더니 시간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난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말동무나 할까 싶어 괜찮다고 했더니 그녀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홍보물 몇 장과 사탕이 2개 든 비닐 포장지에 명함이 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래도 미안해서 저는 아직 보험 들 생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얘기나 좀 들어달란다. 그 아줌마랑 한 20분가량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기 신랑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더니 나더러 항상 운전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다. 그리고 아줌마는 다음에 또 들릴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하더니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줌마는 다시 내 병실에 들렸다. 어머, 아저씨 아직도 퇴원 안 하셨네. 당신한 팔이 부러지고 허리 쪽에도 타박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커피를 한잔했다. 현숙 씨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는데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진짜요? 남자들 다 눈빛네. 현숙 씨를 놔두고. 그러게 말이에요. 나 눈 안 높은데. 현숙 씨가 워낙 이뻐서 아무도 대시 안 하는 모양이죠. 호호, 이 아저씨 사람 기분 좋게 해주실 줄 아시네요. 호호, 진심이에요. 그럼 진짜로 한 명 소개시켜 주세요. 나는 순간 묘책이 떠올랐다. 그럼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 호라비들 엄청 많은데. 한번 찾아보죠 뭐. 진짜요?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요. 생각 있음 소개시켜 줄게요. 그리하여 그녀와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갔고 주말에 술자리를 가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주말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때가 왔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그랜저 한 대가 주차를 하더니 그녀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아저씨, 오늘 만난 거 사주실 거죠? 그럼요. 현숙 씨가 사달라면 다 사줄게요. 우리는 근처에 보이는 포장마차로 들어가 조개구이 중자에 소주 1병 그리고 산낙지를 시켰다. 자, 현숙 씨 한잔해요. 네, 아저씨도 한잔하세요. 화로 위에 조개는 지글지글 잘도 익고 있었다. 우리는 빈속에 술을 먹어서인지 취기가 금세 올랐다. 그녀의 나이는 45살로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별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보험일도 그때쯤 시작을 했다고 한다. 아저씨 우리 건배해요. 현숙 씨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왜요? 아저씨랑 연애하려면 취해야 하죠. 호호. 엥, 나 참. 무슨 그리 심한 농담을. 하하. 현숙 씨는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나는 연상녀가 좋아. 그렇게 가벼운 농담을 한두 마디씩 주고받으면서 한 잔씩 비우다가 보니까 둘 사이가 점점 더 심상치가 않아졌다.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진심으로 우리 연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를 일주일에 3~4번씩 만나 데이트를 하며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와의 과거가 약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사별 후 5년이나 혼자 지냈으니 과거로 문제 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거 남자들 전화번호, 카톡, 카스 등등 다 삭제하고 차단하라고 누누이 말을 해왔지만 몰래 연락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엔 파트너로 지내던 연하남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좋아하게 됐고 그런 만남 안 하고 저랑 잘 살 수 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연락 와도 안 받고 차단했다고 말했던 그 연하남과 며칠 전 또 만났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자꾸 찾아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했답니다. 이런 상황이 적응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너가 나랑 만나주면 안 돼. 딱 하루만 이러는 겁니다. 네, 제가요. 넌 연하남의 총각이라 뒤탈도 없을 것 같고 고향 사람이라 서로 믿음도 있고 어때? 주변인들은 다 취업에 성공하는데 나만 항상 면접에서 떨어질 때였어요. 졸업한 지 벌써 1년째. 여전히 취업 준비에 매달리며 암울한 백수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면접을 거듭해서 떨어지는 일상은 나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점점 무기력함과 한심함을 느끼게 했다. 면접관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취업에 성공하며 나와는 달리 미래를 향해 나아갔지만 난 반대로 끊임없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현실의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다. 괜한 자격지심에 친구들도 잘 안 보게 되고 외출도 안 하게 되고 점점 친구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었다. 이후 내 모습은 점점 더 꼴사나운 모습으로 변해갔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생활 패턴을 갖게 되었다. 그때쯤에 우리 집 바로 앞에 GS25시 편의점이 생겼는데 보름 넘게 일하던 야간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점장이 직접 가게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난 맨날 새벽까지 게임하고 아침에 잠자는 경우가 많아 주로 새벽 시간에 담배나 군것질거리를 사러 가는 경우가 많았고 우연인지 인연인지 몰라도 매번 그녀를 마주치게 되면서 그녀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하루는 담배 사러 갔다가 출출해서 컵라면 하나 먹고 들어가야지 하며 뜨거운 물을 받고 있는데 그녀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다. 뭐 하시는 분이신데 매번 이 시간에 오세요. 매번 새벽에만 오니 내 직업이 궁금했나 보다. 취업 준비생이라 말하기도 백수라 말하기도 그래서 딱히 둘러댈 말이 없어. 그냥 프로그래머예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혼자 있기 심심해서 말 걸었는데 대답 잘해줘 고맙다면 내게 아주 살갑게 다가왔고 약 30분 넘게 대화를 나누다 올해 35살이고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란 걸 알게 되었다. 그날은 밤 11시가 넘어 편의점에 들렀다. 담배 하나 사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또 말을 걸어온다. 많이 심심했나 보다. 프로그래머시면 늦게 주무시겠네요. 네, 저는 조용해야 코딩이 잘 되거든요. 저기요. 앞에 파라솔에서 술 한잔 하실래요? 네. 가게는 어쩌고요? 가게 앞에서 먹는 거니까 괜찮아요. 12시에 알바생 오니깐 그때 교대하면 돼요. 술은 제가 살게요. 네. 그럼 맥주 하나만. 그렇게 술자리가 시작되고 우리는 늦은 밤 파라솔 아래에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와 깊은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자친구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현재는 싱글이에요. 사장님은 결혼 언제 하세요? 5월쯤에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파라솔 밑에서 술 한 잔을 즐겼다. 이야기 중에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보았고 그녀는 나와 같이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나와 동생처럼 편안하게 지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나, 남친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어요. 연애한 지가 벌써 8년째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리고 약 2달 뒤 그녀에게 큰 사고가 생기게 되어 저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남친이 결혼을 한 달 앞둔 친구의 총각 파티에 참석을 하였다가 처음 보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물론 하룻밤의 실수였던 거죠.
하지만 그동안 여자나 이성 문제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처음 겪어보는 일에 회의감 반,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음 반. 암튼 당장이라도 똑같은 짓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창피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라며 내 앞에서 어쩌면 좋겠냐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순간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해야 그녀 마음이 풀릴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수란 거 뻔히 아는데 어쩌겠어요. 라며 실수했다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모르는 척 넘어가라 했지요. 그런데도 그녀는 똑같은 짓으로 되갚아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며 자긴 똑같이 되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오우, 성격이 보통 아니구만. 솔직히 그녀 속내를 알고 나니 살짝 무섭기까지 하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가 나랑 만나주면 안 돼. 딱 하루만 이러는 겁니다. 네, 제가요. 넌 연하남의 총각이라 뒤탈도 없을 것 같고 고향 사람이라 서로 믿음도 있고 어때? 솔직히 솔로로 지낸 지 오래라 구미가 땡기더군요. 못할 것도 없죠. 열 여자마다 아는 남자 없다잖아요. 하하. 대화가 점점 더 무르익을 때쯤 그녀가 자기랑 따로 한잔하자고 한다. 그렇게 깊은 대화를 끝내고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 호프집에서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녀와 정신없이 잔을 부딪히고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그녀는 내 옆에 와 있었다. 그리고 엉겨 붙기 시작했다. 누나 취했어요. 어서 물 한 잔 마셔요. 싫어. 나 술 마실래. 그래요. 그럼. 그러더니 그녀가 갑자기 졸기 시작했다. 맨정신에 거사를 치르기엔 민망했나 보다. 누나, 이제 가시죠. 벌써 시간 많이 늦었어요.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그녀에게 물었다. 누나, 어디로 갈까요? 자기 집으로 가자며 집 주소를 알려준다. 도착한 곳은 거의 조용한 주택가 원룸 건물.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녀가 들어가는 데 따라 들어갔다. 다음 날 누나, 나 갈게. 인사하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가 내일 또 와야 돼. 이러는데 그럴게. 라고 대답을 하고 집으로 왔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서로 살톡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연인 같은 연인 아닌 사이로 지냈고 연상이라고 고맙다고 나한테 돈 쓰란 소리 한 번 안 하고 데이트 비용을 다 내더군요. 그런데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파혼을 하게 된 겁니다. 남친이 채팅 앱을 한 걸 보게 되었다더군요. 이후로 통장 내역, 핸드폰, 모든 사생활 다 오픈하겠다고 하면서 믿어달라기에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다가 며칠 뒤 여자의 촉이 발동하더랍니다. 그래서 몰래 남친 블랙박스를 뒤졌다네요. 알고 보니 그동안 폰 하나를 더 만들어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자들과 연락하고 지내며 몰래 만나왔던 겁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그만하자고 말했대요. 정리할 게 많아 복잡하지만 부모님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렇다고 지옥 불인 걸 알면서 뛰어들 순 없었으니까요. 본인도 체념하고 알겠다고 하더랍니다. 이후 상처받은 그녀와 백수총각인 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연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고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다음 달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전 백수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아저씨가 아니라 총각이었네. 총각 나는 여자로 어때? 내가 애인 해줄까? 올해 나이 42살 노총각입니다. 흔한 직장인이고 차는 10년 된 소나타에
집은 30년 넘은 24평짜리 작은 아파트 70% 대출받아 서울 근교의 하나 장만에 살고 있어요. 최근 들어 소개팅이나 선자리에 나가서 몇 번이나 좌절감을 맛보고 지금은 5년 가까이 솔로로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도 남자인데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뭔가 시작하려니 두렵네요. 음주 가무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30대 후반부터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 낙이라곤 집구석에서 게임하고 가끔 날 좋을 때는 혼자 경기도 쪽으로 낚시를 가는데 유료 낚시를 즐겨 했습니다. 돈 좀 주더라도 매번 갈 때마다 제대로 된 대물의 손맛을 볼 수가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날 주말에도 경기도 양평 쪽에 물 좋고 경치 좋기로 소문난 단골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매번 앉던 좌대 바로 옆에 차를 세우고 낚시대를 펼쳤습니다. 이 낚시터는 규모가 제법 있어 캠핑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낚시 목적 말고도 가족 단위로 와서 캠핑까지 즐기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날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캠핑족은 거의 없었고 저처럼 순수 낚시만 즐기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보였습니다. 마침 떡밥을 준비해서 낚시대 몇 대를 펼쳐 놓으니 비가 오려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더군요.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잠시 차에 앉았는데 피곤했는지 깜짝 잠이 들고 말았네요. 주위가 시끄러워 일어나 보니 새까만 밤이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얼마 없는 낚시꾼들도 대부분 철수하고 주위를 한번 훑어보니 3군데 정도 케미 불빛이 보이는 걸로 보아 그 와중에도 낚시를 즐기는 분이 있더군요. 더 늦기 전에 낚시 요금도 지불하고 배도 출출해 매운탕에 소주나 한잔 할까 싶어 매점에 들렀더니 평소 같으면 낚시꾼들로 술판이 벌어졌을 텐데 그날은 일하시는 아줌마 혼자서 쓸쓸하게 TV를 보며 앉아 있더군요. 근데 일주일 전에도 왔었는데 그날은 처음 보는 아줌마네요.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격이 참 좋고 서로 지루했던지 아줌마는 조잘조잘 나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줌마도 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0분 넘게 대화가 이어졌다. 아줌마 저 허기진데 뭐 먹을 거 없나요? 허기도 채우고 술도 같이 한잔할 수 있는 거라면 더 좋겠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닭도리탕 하나는 끝내주게 한다면서 추천을 해주더라. 한번 먹어봐요. 맛없으면 돈 안 받을 테니까. 간만에 여성과 단둘만 한 공간에 있다 보니 나도 남자인지라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 감돌긴 했지만 그녀가 워낙에 털털해서 분위기는 금세 좋아졌다. 요리를 하면서도 나를 한 번씩 돌아다보며 어디서 왔느냐? 나이는 몇 살이냐? 결혼은 했느냐? 질문을 해오는데 만난 지 고작 30분 넘은 남녀끼리 나누는 대화치곤 꽤 깊은 질문들이 오갔다. 그런 그녀에게 왜 자꾸 눈이 가는지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해서인가 싶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를 바라보는 것조차 닭도리탕이 다 완성될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렇게 몇십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새빨갛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먹음직스런 닭도리탕이 나왔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앞자리에 앉아 함께 먹었다. 술 괜찮으세요? 내가 먼저 권해보았다. 그녀는 이 날씨에 누가 또 올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같이 한잔하죠 뭐. 가득 따라서 한 잔 주세요. 우린 서로의 잔을 채워주고 빗줄기는 더 거세져 쉽게 멈출 것 같진 않아 보였다. 그녀는 낚시터 주인 아저씨의 처형인데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어. 지금은 주방 뒤편에 딸린 단칸방에서 지내며 매점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음식 솜씨가 좋아서인지 닭도리탕은 어디서 배워왔는지 그녀의 말대로 진짜로 맛이 끝내주더라.
매콤하면서 입맛에 쫙쫙 달라붙는데 국물까지 싹싹 긁어 밥에 비벼 먹었다. 시장이 반찬인지 몰라도 이제껏 먹어본 음식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참 맛있었다. 분위기가 사람을 바꾼다고 술도 한잔하고 비 오는 날 둘만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렇게 인연이 생기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싶었다. 그래도 괜히 어설프게 들이댔다가는 상대가 불쾌해하면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군다나 평소 술도 안 하는 놈이 한 병 가까이 마셨으니 간만에 여자와 단둘이 있다가 혹여나 실수라도 할까 싶어 얼른 낚시터로 향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비 내리는 낚시터의 광경이 참 운치 있어 보였다. 고기는 중간 사이즈 붕어 한 마리가 다였지만 중년 여성과 데이트 아닌 데이트도 하고 비소리에 80년대 유행하던 노래를 틀어놓고 있자니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아졌다. 1시간 정도 흘렀을까 그녀가 찾아왔다. 아저씨 지금 뭐해요? 옆에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저야 좋죠. 영광입니다. 오늘따라 술 기운 때문인지 영잠이 오질 않아 바람이나 쐴까 하고 나왔는데 마침 내가 보여서 왔다고 한다. 기분 참 묘했다. 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아저씨, 옆에서 같이 낚시해도 돼요. 나는 아줌마에게 떡밥을 손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동글동글 말아서 바늘에 끼워 낚시대 하나를 건네주고 함께 낚시가 시작이 되었다. 아줌마는 올해 44살 외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뿐인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해외 유학을 보내놨더니 잠시 한국에 들어와 지내다 외국 회사에 입사해 다시 외국으로 가버렸단다. 그리고 한국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외국 여자 만나 그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다는데 아들 얼굴 못 본 지 1년이 넘었단다. 남편은 이제 마누라가 40대가 되니까 여자로도 안 보이는지 허구한 날 젊은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바람을 피우고 한두 번 참아주다가 하나뿐인 아들도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하지 더 이상 눈치 보고 참고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해버렸다나. 아줌마는 한참 동안 신세한탄을 했고 나 역시 맞장구를 쳤다. 아줌마 제 인생은 더 서글퍼요. 능력 없고 부모 재산 물려받지 못해 이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지금은 5년 가까이 연애도 못하는 처지라고 했더니 아줌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럼 외로운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자며? 그럼 아저씨가 아니라 총각이었네. 총각 나는 여자로 어때? 내가 애인 해줄까? 아니면 이혼녀라 싫어. 자기를 또 보러 올 거냐며 대놓고 물어온다. 나야 좋지요. 닭도리탕 다시 먹고 싶어서라도 다시 꼭 와야죠.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낚시터를 찾아갔고 그렇게 매점 아줌마와 연애한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며칠 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더니 급한 일이 생겼다며 카톡이 계속 오더군요. 일하다 말고 잠깐 나와서 확인해보니 웬걸. 그녀가 임신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워낙에 피임을 확실하게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물란한 사람도 아니고 온종일 낚시터에만 처박혀 지내는데 당연히 아이 아빠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제같이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 임신이 맞다네요. 의사 선생님이 노산이긴 하지만 몸조심만 하면 출산하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녀는 저와 당연히 재혼하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제 처지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그녀와 만나오면서도 결혼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이 나이에 이혼녀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머리가 다 아프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여기서 술까지 마시면 오늘 서울 가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작정하고 왔는지 오늘 여기서 나랑 캠핑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텐트가 하나뿐인데 어디서 잘 거냐고 했더니 차박이라도 하겠다며. 그러니 코가 비뚤어지게 술이나 마시자는 겁니다. 2년 전 공기업을 정년 퇴임 후 캠핑을 취미로 가지게 된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재취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활동적인 취미를 통해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휴가철이 되었지만 가족들의 휴가 일정이 맞지 않아 아무런 계획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처는 알지만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하던 고교동창 정수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나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더군요. 친구는 부부와 함께 동해 쪽으로 2박 3일 바다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했고 바닷가에 위치한 펜션에서 캠핑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적한 동네에서 바닷가 캠핑이란 말에 혹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행 갈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황에 같이 가기로 했던 아들내외가 무슨 사유에서인지 못 간다고 했나 봐요. 펜션까지 다 잡아놓고 취소하면 이미 선입한 돈도 아깝고 이대로 휴가 일정도 망칠 수 없었다고. 그래서 급하게 놀다 올 만한 사람을 물색하다가 캠핑을 즐겨 한다는 내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누라에게 정순애가 우리랑 동해로 여행 가고 싶다는데 다녀올래 했더니 좋다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주말이 찾아와서 오랜만에 캠핑을 즐기기 위해 우리 내외와 정순애외는 준비물을 갖추고 집을 떠났습니다. 차에는 낚시 도구, 텐트, 캠핑용품 등을 실었는데 짐들이 예상보다 많아져서 약간 분주한 기분이었지만 아내는 오랜만에 여행을 간다는 기대감으로 설레는 기분을 보였고 이번에는 친구네와 함께하는 자리라 의미가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여러 명과 캠핑을 즐기는 건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약 2시간 정도 차를 몰아 친구놈이 예약한 펜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베란다 너머 바닷가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한켠에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는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여자 둘은 펜션을 구경하며 짐을 풀고 나와 정수는 차에서 짐들을 내려 마당에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들은 이곳이 정말 좋다고 말하며 설레는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안가에서 사진도 찍고 물장난도 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본격적인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다. 그래, 마시자. 짠. 초저녁부터 술에 알딸딸하게 취한 친구와 나는 아내들이 싫은 티를 내건 말건 별 신경을 쓰지 않고 호기롭게 술을 마셔댔다. 그러다 결국 정수 아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화까지 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혼자서 펜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평소 정숙하고 교양 있어 보이기만 하던 그녀가 화를 내는 모습에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었고 내가 그녀에게 찾아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자 그때서야 기분이 조금 풀렸는지 같이 안 놀아줘서 삐쳤다며 나를 보고 계속 투덜댔다. 그녀의 투덜거림을 요약하면 여행까지 와서 방에서 술만 마시는 것이 싫다였다. 물론 나도 그리 썩 내키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 노래방 기계에 전원을 넣고 노래를 부르며 놀기 시작했다. 그러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확 바뀌었다. 이제서야 술맛 제대로 나는데요. 호호호. 방에서 술을 마신다고 입이 툭 튀어나왔던 친구 아내도 노래가 시작되자 기분이 좋았는지 연신 웃어대고 있었다. 내 아내도 그렇지만 친구 아내도 애교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주부인 내 아내와 달리 그녀는 직장을 다녔는데 늘 세련된 옷차림으로 사리에 맞는 행동과 말만 할 뿐 조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 녀석은 가끔 자기 아내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했었다. 어쨌건 이후 술자리는 여자들의 주도로 인해 매우 기분 좋게 이끌어져 갔고 자연스레 우리는 게임을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한 게임은 369 게임이었다. 벌칙은 통상 술자리가 그렇듯이 술을 마시기였고 흑기사와 흑장미의 신청이 가능했다. 즉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게임이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 게임에서 비롯되었다.
나이 들어 무슨 게임이냐 하겠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그런 유치한 게임만한 것도 없다. 여자들은 벌주를 어느 정도 술을 마시자 흑기사를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친구 녀석과 내가 흑기사 노릇을 해준 뒤 노래를 해달라, 춤을 춰달라라는 식의 가벼운 요구를 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익어가면서 블루스 한 곡 하는 식으로 강도가 점점 세져갔다. 물론 그것은 친구 녀석과 나의 경쟁 심리가 주원인이었지만 여자들도 꽤 적극적으로 나와 살짝 놀라기까지 했다. 안녕하세요. 올해 60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고교동창이었던 정수와는 그날 캠핑을 다녀온 후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서로의 집도 차로 20분 거리에 가까이 살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다녔고요. 와이프들끼리도 많이 친해져서 남자들 없이도 만나 수다 떨고 쇼핑도 다닐 정도로 친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지났을 때쯤 정순애가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불안은 딱히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약 3개월 뒤 정수아내에게 연락이 와서는 얼굴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죠. 현숙 씨 맞아요?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볼 뻔했네요. 이리로 앉으세요. 차는 뭘로 할래요? 그냥 아메리카노로 하죠. 홍식 씨도 얼굴 좋아 보이네요. 잘 지내시죠? 네, 그저 그렇죠 뭐. 정수랑 헤어졌단 소린 들었어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렇게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고 카페를 나서는데 그녀가 먼저 홍식 씨 저랑 저녁 식사 어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자 해서 근처 한정식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는 백세주 2병을 마셨는데 술이 들어가자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웬 술을 그렇게 마셔요? 하하, 간만에 현숙 씨 만나 기분이 좋아서요. 뭐야,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나 때문이래.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약간 휘청했다. 그녀가 날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날 이후 그녀와 사적인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 녀석과 결혼 33년 차에 황혼이혼을 했습니다. 대개 자식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키우면 부부의 나이가 50에서 60대 정도가 되는데 보통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혼한다고 해서 황혼이혼이라고들 하죠. 친구네 부부 역시 가정 내의 갈등과 불만으로 인해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잠을 잘 못 자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내린 결론이었답니다. 근데 3달 전 제가 산에 둘러싸여서 힐링받을 수 있는 가평 쪽 캠핑장에 혼자 있었는데 그녀와 연락을 주고 받다 그녀가 내 쪽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홍식 씨. 나도 홍식 씨랑 함께 캠핑하고 싶은데 나도 힐링하고 싶은데 가도 돼. 그러면서 주소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혼자 지내기 적적하나 보네. 평소 캠핑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부부 동반으로 여러 차례 여행도 다녔기에 아무 생각 없이 주소를 알려주었죠. 저녁 8시까지 온다기에 오면 저녁부터 챙겨 먹여야지 하고 한우를 먹기 위한 숯불을 지피고 상추, 깻잎을 씻어와 바베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도착을 했더군요. 현숙 씨 어때요? 음식이 입맛에 맞아요.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이것도요. 홍식 씨, 우리 소맥 한 잔해요. 현숙 씨 오늘 집에 안 들어가요. 여기서 술까지 마시면 오늘 서울 가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작정하고 왔는지 오늘 여기서 나랑 캠핑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텐트가 하나뿐인데 어디서 잘 거냐고 했더니 차박이라도 하겠다며 그러니 코가 비뚤어지게 술이나 마시자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어느새 여러 병의 술병이 비어졌고 좀 전에 걱정은 어디에 가고 마냥 신이 나서 부어라 마셔라 했죠. 새벽 3시 조금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 술김에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이후 재미가 들렸는지 그녀는 캠핑 갈 때마다 따라오는 겁니다. 현숙 씨, 그날 일은 실수였는데 나한테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서 조심해야죠. 안 그래요? 하며 설득도 하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홍식 씨가 내겐 힐링인데 어떡해요. 그러면서 자꾸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